자, 14번 중간생략 등기. 잘 나오죠, 중간생략 등기. 확인해 봐야죠. 총론 부분에 있죠. 67페이지 있습니다.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중간생략 등기가 있습니다. 자, 2번 법적 규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하고는 미등기 전매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3번 요건 중에 양가 1번 합의가 있으면 반가 1번 병원 가백에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반가 1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은 소멸하지 않다.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4번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병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합의가 없으면 반가로 1번 병원에게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 반가로 3번 먼저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면 일단 그 등기는 유효하다. 다음 반가로 2번 부동산 매수인이 중간자가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갑의 동의를 받아라. 갑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채권 양도 법리가 채권 양도 법리라는 건 통지만 하면 되는 건데 얘는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동의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죠. 매수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요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14번에 1번 합의는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2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3번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여전히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4번 합의가 없다. 근데 중간자 동의가 있다면 중간자 동의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합의가 없다면 직접 이전 청구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직접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죠. 5번은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가 아니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4번이 되겠죠. 자, 15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유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문 몇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15번에 1번은 자주점유, 타주점유와 관련된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이라고 되어 있죠. 매수인의 점유는 대부분이 뭐예요? 자주죠. 자주. 근데 앞에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게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했다. 이거 자주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매수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고 매수하여 점유 요런 말이 나오면 이때는 타주입니다. 매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하여 점유했다. 요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타주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죠. 그냥 자주입니다. 그냥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 자주 이렇게 됩니다. 2번 점유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물건에 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죠. 73페이지에 보면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단 말이죠. 즉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권 인정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상속인지라든가 간접점유. 그죠? 그러니까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수반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관념적 지배의 경우에도 점유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은
역시 73페이지에 나와 있죠.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고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3페이지 위에 1번에 양가로 3번.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 부지가 된 땅은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단, 네 번째 줄에 가면요. 요건 예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거를 병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병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겨줬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못 넘겨줬어요. 그럼 이 병은 아직 건물 소유자가 아니지요. 아니지만 이 병은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돼요. 예외죠. 원칙적으로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단 예외가 한 명 있다. 미등기 건물을 사서 점유하고 있는 자. 건물 소유권 등기는 하지 않아서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게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5번에 3번 틀렸죠. 자, 15번에 4번은 그냥 기억하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죠. 보존 등기는 원시취득자가 하는 거죠. 등기를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보존 등기한 자는 다른 사람부터 땅을 이전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보존 등기를 뭘로 바꾸면 돼요? 이전 등기로 바꾸면 돼요. 4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첫 번째 줄에는 보존 등기를 이전 등기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땅도 점유를 이전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근데 보존 등기는 아니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 4번은 이전 등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5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아직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점유태양의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76페이지를 가면요. 요약지 76페이지를 가면 하단에 가면 자주점유가 타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자주점유가 타주점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자주가 타주로 바뀌느냐. 77페이지 위에 3번, 4번, 5번, 6번 77페이지 위에 가면 박스 안에 3번, 4번, 5번, 6번이 있죠. 3번이 뭐예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 4번 계약이 해제돼서 물건을 반환해야 될 매수인. 목적물이 경매되어 경락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될 종전 소유자. 6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이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생기면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15번에 5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는 이전했으나 아직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 의무가 있으니까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16번 점유취득시효가 나왔습니다. 자, 점유취득시효는 우리 교재 84페이지로 가봅니다. 취득시효가 나왔고요. 거기에 3번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고요. 반가로 3번 박스 245조 1항이 있죠.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권은 점유 개시한 때로 취득하죠. 그죠? 자, 이때 오른쪽 8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니은 사례가 있죠. 가배부동산에 대한 의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가배부동산에 대한 의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의뢰계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따라서 얘는 등기 권리자다. 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을 반환하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세 가지.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 을은 이전등기 청구자라는 등기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게 A죠. B. 을이 등기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정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정은 갑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하나 하고요. 을의 이전등기 청구권,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취득시효. 그 다음에 그게 B에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C. 을의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먹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병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며 갑에게 책임을 묻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을 수는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만약에 수용이 되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일단 기본이죠. 요게 딱 요 정도가 일단 기본이죠. 그 내용이 C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에 대한 요걸 가지고서 16번에 1번 점유 취득시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죠. 아까 말했어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을은 수취한 과실을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1번이죠. 2번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유자로부터 이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평온 공연 점유가 깨지진 않죠. 얘는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추정이 깨지려면 반대가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 갑이 을에게 너 불법 점유자나라고 주장만 해가지고는 깨지지 않는단 말이죠. 네? 소송에서 증명을 해야 되죠. 불법 점유라는 사실을 증명까지 해야 깨지죠. 단순히 야 너 불법 점유자나라고 주장만 해갖고는 깨지지 않는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본인도 알잖아요. 불법 점유라는 거. 아니라고 배째죠. 을은. 그러니까 일단 소유주가 이거 내 땅이니까 너 나가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표현된 게 아니고. 그렇죠. 소송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깨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깨기가. 증명이 어렵다니까. 나중에 주의 사정을 통해서 증명이 되긴 해요. 뭐 옆 사람한테 저 소유자가 나가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있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증인을 통해서 깨긴 하는데 그 깨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 얌마 너 내 땅에 무단으로 집 졌잖아라고 주장만 해서 깨진다면 취득시효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유자는 다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야 너 불법 점유했잖아. 내 땅에 네가 왜 무단으로 점유해? 라고 주장할 거예요, 대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네. 소유자가 네. 그럼 이게 내 땅이 아닌가? 왜 알게 됐어, 근데? 그게 뭐? 그러면은 이게 평온하기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지, 점유할 때 평온했잖아요. 나중에 그거 알게 됐다 해서 뭐? 시효 기간 중에. 시효 기간 중에 뭐? 점유를 개시할 때 평온했는데, 추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추정은 반대 사실이 증명돼야 깨진다니까. 단순히 내가 남의 땅에 무단으로 점유를 하게 됐구나. 이렇게 깨지면은 소송이 뭔 의미가 있어요. 소송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저 추정은. 예?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소송은 당사자가 주장만 해요. 법원 입장에서 속이 터져요.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한다니까. 소송이 진행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법원이 내 말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소송하는 사람들 억울하다는 얘기 들어보면요. 증거는 없이 말만 있어요. 소송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자, 그래서 단순히 그건 사실만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3번 취득시효 진행 중에 이건 다르죠. 보세요. 을이 점유를 하고 20년이 돼야만 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진행 중이란 건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팔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얘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지요. 그게 3번이죠. 4번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병 소유 땅이 갑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이에요. 유효한 명의신탁. 얘가 신탁자고요. 얘가 수탁자예요.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X토지가 종중 땅인데 탈법 목적 없이 종원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을 을이 20년 점유했어요. 자, 그럼 순서대로 종중 땅이 종원에게 명의신탁돼서 종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때 을은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가? 갑입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그런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이 유효한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고 등기가 병에게 되돌아가. 그럼 이때 병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시효 완성 후 제3자가 돼요. 그 말은 을은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판례. 그러면 16번에 4번. 종중 부동산이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는데 병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등기가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점유자 을은 신탁자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4번 최근에 잘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7번 공유라고 되어 있지요. 자, 17번에 1번. 자, 공유에서 기억해야 될 조문들이 있어요. 일단 91페이지에 가면 공유 조문이 쫙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262조부터 267조까지 쭉 기억하셔야 돼요. 한 장을 넘기면요. 9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역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270조를 보면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죠. 그죠? 그대로 나와요. 17번에 1번. 이렇게. 17번에 2번은 앞에 봤던 거죠. 267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용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 귀속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공유물 분할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분할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죠. 공유물 분할이 성립하게 되면 더 이상 공유물 분할 재판은 불가하다 그랬어요. 따라서 분할에 따른 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분할에 따른 등기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3번이 틀렸죠. 4번은요. 우리 요약집 92페이지를 가면요. 공유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4번 판례가 있습니다. 요약집 4번 판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토지 공유자는 자의로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식할 수 없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공유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방행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놈한테 야 네가 독점 사용하지 마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땅을 나한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17번에 4번 2분의 1 지분권자가 독점하고 있으면 나머지 지분권자가 배타적 사용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플러스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플러스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죠. 5번은 아까 조문 봤던 거죠. 92페이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죠.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때도 5년 넘지 말아라. 그래서 공유물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문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체크해드린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공유와 관련된 조문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지상권이 있죠. 18번의 1번은 뭐죠? 담보목적 지상권이죠. 95페이지 상단에 있죠. 담보목적 지상권도 가능하다. 원래 지상권은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을 막기 위해서 담보목적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이죠. 자, 2번은 관습법상 법정상권과 관련해서 포기특약이 있어요. 자, 우리 요약집 102페이지를 가면 관습법상 법정상권 반가로 1번 성립요건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박스 안에 판례가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바로 관습법상 법정상권 포기특약이죠. 하나가 건물 철거 특약이고요. 또 하나가 토지 임대차 계약이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하거나 또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그 2개 포기특약 확인하시고, 자, 3번은 뭐죠? 갱신에 관련된 간접적 강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요약집 97페이지 하단을 가면요. 조문이 하나 있어요. 283조라고. 97페이지 하단에 가면 283조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 존속기한이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의 2년 이상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가 되겠죠. 283조에서 분명히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그럴 때 갱신 청구 및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지상권자의 2년 이상 지료연체를 이유로 설정자의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도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동그라미 5번. 법정상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죠. 법정상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는 저기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가면 103페이지를 가면 6번에 지료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상권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요? 유상을 원칙으로 해요.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보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면 지료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료액은요, 나중에 당사자 협의나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료액을. 그러니까 지료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지급할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지급할 수가 없죠. 지료연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이 되면 소급한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결정이 됐을 때는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결정 전 후에 걸쳐 2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게 그대로 분묘기지권으로 갑니다. 101페이지. 요약집 101페이지를 가면 반가로 5번에 지료지급 의무의 판례가 있어요. 거기 가면 분묘기지권이 나와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는데 어떻게 성립하느냐? 요 경우 갑이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해요. 그리고 묘지에 대한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요. 요 경우 이렇게
자신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묘지에 대한 이전 특약 없이 땅을 팔아버리면 갑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그때 지류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류에게 결정된 바가 없다면 지류연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결정이 되면 소급하니까 전후 2년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판례가 있죠. 101페이지. 그죠? 그 판례 보세요.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101페이지 밑에 지료지급 의무 판례.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후가 아니라 전후에 걸쳐 2년 이상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상권하고 똑같이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5번으로 돌아오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지료액이 결정된 바가 없다면 지료연체가 있을 수 없으니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4번. 자, 지역권도 거의 조문 위주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19분의 1번은 너무나 잘 나오는 조문이죠. 104페이지 가면 104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조문 박스에 지역권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 295조 1항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 위에 293조 1항 공유자 중 1인은 지분에 관해서 자신의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295조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반면에 296조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중단 정지 효력이 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3번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수반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다만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다. 반면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절대로 강행 규정이죠. 일단 적어도 그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 지역권은.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6번 지역권 취득과 관련돼서 양가로 2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시효 취득이 있죠. 그러니까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통로를 꼭 개설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행지역권을.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면 300조가 있죠. 공작물 공동사용이 있죠. 1항과 2항. 그리고 298조가 있죠.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의무를 면하는 게 299조 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조문과 체크되는 판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권은. 그러면 19페이지 1번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고요.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돼요. 하지만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3번이 틀렸죠. 을이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통행하고 있지만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어요. 그럼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지요. 4번은 298조. 5번은 아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그랬으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이전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이죠. 요역지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이전이 됩니다. 틀린 거 3번이 되겠죠. 자, 20번에 1번 전세권과 관련해서도 일단 조문이 중심이 돼야 되죠. 일단 전세권. 효력과 관련해서 10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반가로 6번에 306조가 있죠. 20번에 1번 109페이지 하단에 306조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 목적물을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설정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그 다음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거 아주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11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6번째 줄 반가로 4번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죠. 111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게 2번이 되죠. 3번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은 당연히 소멸하죠. 110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110페이지를 보면요. 위에 보면 담보제공이라고 주의 B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물론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은 존속하죠. 그러나 용익물권의 성격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4번은 뭐죠? 309조죠. 309조. 109페이지 다시. 309조 조문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반가로 5번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라. 누가? 전세권자가.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 조건만 있지 필요비 상환 조건 없단 말이죠.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을 해야 된다. 즉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라. 그러니까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4번이 틀렸죠. 자, 5번은 일부 전세권자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부 전세권 어디 나와요? 전세권 소멸에 나오죠. 112페이지. 요약집 11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가 나옵니다. 일단 반가로 1번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죠.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게 동시행관계죠. 그리고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일부 전세권자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세 번째 줄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4번. 자, 유치권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은 뭐죠? 의무죠. 자, 유치권의 의무 뭐가 있죠? 118페이지를 가면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324조. 118페이지 유치권자의 의무 두 개가 있죠. 유치권자는 첫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로 목적물을 유치해라. 324조. 118페이지. 유치권자의 의무. 여기 1번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로 보관해라. 또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 담보 제공 못해.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죠. 1번 틀렸죠. 2번 유치권 요건과 관련해서 점유를 말하고 있죠. 116페이지 가면 유치권의 요건 중에 하나가 점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하나는 적법 점유일 것, 또 하나는 간접 점유도 된다.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1번에 2번 두 번째 줄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은요. 우리 115페이지를 가면 유치권의 두 번째 요건 중에 결련관계가 존재할 것이 있어요. 그 결련관계가 부정되는 걸 일단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계약 명의 신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건축 자재대금 채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그런데 관련 판례 3번.
관련 판례 3번을 보면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이 먼저 생겼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때도 유치권은 성립을 해요. 그리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해요. 그러나 점유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고 따라서 목적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이 됐을 때는 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에만은 유치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유치권은 주장 못한다. 그게 3번이죠. 틀렸죠. 채무자 소유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은 하지만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죠. 4번은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이죠. 우리 117페이지를 가면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 가운데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요. 이 과실은 어디에 먼저 충당해요? 이자에 먼저 충당한다고 돼 있죠. 남는 걸 원본에 충당한다고 돼 있죠. 올해 다른 자격증에서 원본에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이자에 충당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과실을 수취해서 어디에 먼저 충당한다고요?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게 됩니다. 과실취권 그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른 자격증에서 지문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실을 수취해서 어디에 먼저 충당한다고요? 이자. 남으면 원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번 유치권 성립한 경우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가? 소멸하지요. 118페이지에 보면 유치권 소멸 사유가 쭉 나와요.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점유 상실. 단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예외는 있죠. 그러나 일단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4번이 되죠. 23번은 유치권이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예요. 갑은 자신의 X자동차를 을에게 빌려줬는데 갑이 자동차를 빌려줬어요, 을에게. 근데 고장이 나니까 을이 병에게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얘가 수리비를 안 줘. 얘가 수리비 채무자예요. 자동차 소유자는 갑이에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도 유치할 수 있죠. 얘는 수리비 받을 때까지 자동차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유치권자 소유물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물건은 꼭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요. 을에게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요. 다시 말해서 병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자동차 오늘 수리 끝나니까 가져가고 수리비는 말일날 줘. 그럼 얘는 유치권 포기한 거죠. 그럼 유치권이 소멸해요. 자, 여기서 병이 유치권 포기 의사를 누구한테 표시했어요? 을한테 했죠.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주장이 가능해요. 병이 을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유치권이 소멸했을 때 그 유치권 포기 의사 표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유치권이 소멸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하죠. 갑도 병에게 야 자동차 내놔. 너도 수리비 안 받고 오늘 준다 그랬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1번이죠. 병이 을에게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
그 병의 유치권 포기 의사표시의 상대방 을 뿐만 아니라 제3자 갑도 유치권 소멸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이게 뭐예요, 이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죠. 유효하죠. 이게 곧 유치권 포기 특약이 됩니다. 유효. 법정 단봉을 끼면 포기 특약 유효하다. 3번 X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병은 갑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4번 병이 을에게 자동차를 반환했어요. 반환했다는 게 뭐 유치권 포기한 거죠. 그죠? X자동차를 반환했다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치권 주장하지 못하죠. 5번 갑을 사이의 수리비는 을이 부담하기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사전 약정했는지와 상관없이 병은 뭐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수리비 채무자가 누구냐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수리비를 받지 못하면 받을 때까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 5번이 틀렸죠. 그런 식으로 유치권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이 동그라미 1번 조심하셔야 되죠. 자, 이 동그라미 1번은 우리 어디서 지문이 뭐 근저당권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 근저당권에서 봅시다. 132페이지를 가봅니다. 132페이지를 가면 반가로 6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132페이지를) 가면 여기 보세요.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변제가 돼요. 현 소유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전 소유자는 말소 청구할 수 있죠. 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 전 소유자 뭐라 그래요? 설정자죠.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이게 전 소유자죠. 이렇게 말하죠. 그럼 23번에 1번 저당권 설정자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번이 틀렸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죠. 당연히 3번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하죠. 127페이지 저당권 처분에 나와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127페이지 저당권 처분 및 소멸 거기에 나와 있고요. 4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으려면 압류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자, 물상대위 봅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122페이지. 122페이지에 보면 물상대위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치변형물이 채무자 등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만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압류해놨다면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예외 판례가 있죠. 조문에서는 마치 저당권자가 압류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저당권자가 반드시 압류할 필요는 없다. 제3자가 압류해놨다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일단 옳은 지문이죠. 만약에 5번. 자, 5번 보면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습니다. 122페이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보상금을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다면 그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죠? 지가 꾸물럭거리다가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으니까 다른 채권자한테 쫓아가가지고 야마 내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했다면 내가 먼저 받을 거야. 이따위 주장 못한단 말이죠. 지가 민기적거리다가 못 받아놓고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4번은 근저당권이죠.
1번 근저당권의 채권은 불특정성을 특징으로 하죠.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하죠. 또 2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하죠. 부종성이 완화돼 있죠. 그죠? 그게 근저당권이죠. 우리 요약집 12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근저당권이 나와 있고요. 의의가 있고 130페이지에 보면 반가로이번의 특징이 있죠.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부종성의 완화가 있죠. 그래서 130페이지 맨 위에 357조를 보면 130페이지 맨 위에 130페이지 맨 위에 357조를 보면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확정을 나중에 보류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확정이 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했거나 채무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종성 완화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2번 틀렸고요. 자, 24번에 3번은 우리 교재를 보면요. 132페이지를 보면 반가로 6번에 13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요. 13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정함이 있고 기간이 경과 전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3번으로 돌아오면 변제기가 정해져 있을 때 채권이 없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기 도래하여야가 아니라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무를 확정 지을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4번하고 5번은 꼭 기억해야 되죠. 131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표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라고 1번 확정식이 밑줄이 두 가지가 그려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 확정이 되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되고 완납한 때 확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근저당권은 그 확정 시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4번, 5번 분명히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 그때까지 신청시까지 성립한 채무가 확정이 되고 5번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경락됨을 완납한 시점에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25번에 계약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6페이지에 가면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136, 137페이지) 보면 되죠. 특히 꼭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 137페이지 요물계약. 3개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2개 현상광고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5번에 3번이 틀렸죠. 현상광고 계약은 편무지만 낙성이 아니라 요물이죠. 그죠? 1번 매매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증여 무상 편무. 4번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5번 교환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그죠? 답은 3번. 너무 쉽죠. 현상광고 편무지만 낙성이 아니라 요물이죠. 자, 계약의 성립이 나왔습니다. 계약의 성립과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일단 중요하죠. 138페이지. 계약 성립 모습에서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은 내용의 확정성이 있어야 되죠. 138페이지에 보면 3번 계약 성립의 모습에 반가로 2번 청약의 요건이 있고 청약자는 특정인이 돼 2번 누군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을 불문한다. 청약은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 내용이 나오죠.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을 포함해야 되죠. 자, 2번은 뭘 말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요.
139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요. 조문 박스가 있어요.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라고. 거기 528조가 있습니다. 528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어요. 자, 1항이 대원칙이죠.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2항하고 3항은 뭐예요? 사고에 의한 연착이죠. 우체국 사정 등으로 연착한 경우죠. 뭐라고 돼 있어요? 승낙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했지만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충분히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도록 발송했지만 우체국 사정 등으로 연착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해라. 지연 통지를 발송해라. 만약에 다음 페이지 3항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대로 26번에 2번을 보면 승낙 통지가 우체국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발송했지만 우체국 사정으로 연착한 경우 청약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죠. 추정한다가 아니라. 조문 그래서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본다요,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14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요약집 140페이지 맨 위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 그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죠? 치사하게 이런 걸 내죠.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3번은 141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한번 효력 발생 시기 531조 격승발 격지장을 하여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4번은 맨 위에 141페이지 맨 위에 534조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5번은 141페이지 맨 밑에 교차 청약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한 걸로 본다. 집에서 복습하실 때 이 계약의 성립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를 한번 쫙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습이야, 이게 복습. 제가 지문을 하나하나 찾아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그 지문 찾아서 복습하지 마시고 계약 성립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복습하시다가 동형에 출제됐던 지문을 한 번 더 눈여겨보는 거죠. 그럼 좀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문을 하나하나 찾지 마시고. 27번 동시이행의 한몇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동시이행 한몇건에서 145페이지에 보면 효력이 나와 있어요. 그 동시이행의 한몇건의 효력과 관련해서 실체법상 효력의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항변권을 갖고 있다면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이 없다. 왜?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27번에 2번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왼쪽 144페이지 하단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중에 마지막 갑이 이행을 제공하면서 청구하면 상대방은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볼게요. 쌍무계약,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반 갑이 먼저 제공을 해서 상대방 을을 지체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갑의 이행 제공이 중단됐다면 갑이 과거에 한번 이행 제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을의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갑이 나중에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면 을은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27번에 2번으로 돌아오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요거는 불안의 항변권이군요. 그 반가로 2번 144페이지 죄송합니다. 144페이지 반가로 2번 박스 2번에 양가로 1번 144페이지 가운데 반가로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직이 있을 것 박스 2번 선이행 의무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을 갖는 경우 양가로 1번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 기회를 경과하게 되면
그 중도금지부터 뭐가 된다? 동시행관계가 된다.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가 지체하는 경우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이 틀리죠. 3번은요. 오른쪽 145페이지에 가면 반가로 2번에 동생관계가 인정되는 거 첫 번째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있고요. 두 번째 변제와 엄수표 반환이 있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돈 갚는 것하고 영수증 교부, 돈 갚는 것하고 엄수표 반환은 동생관계입니다. 반면에 한 장을 넘기면 부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돈 갚는 것과 채권증서, 채권증서 위에다가 차용증 써주세요. 최근에 차용증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돈 받는 것과 채권증서 반환, 즉 차용증 반환, 돈 갚는 것과 담보권 말소, 이건 동생관계가 아니다. 확인해 주셔야 되죠. 동생관계인 거 아닌 거 기억해야 되죠. 자, 27번에 4번은 뭐예요? 27번에 4번은 다시 145페이지로 돌아가서 맨 위에 동시항변권의 효력의 세 번째 건 실체법상의 효력, 네 번째 마지막 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하지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게 4번이죠. 5번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돈 갚는 것과 어음 반환은 동시행관계라고. 변제와 영수증 교부, 변제와 엄수표 반환. 그게 뭐라고?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시항변권을 한번 쫙 정리하시는 거예요. 복습하실 때. 자, 28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